안녕하세요. IT 전 방송 토크 IT 제말콘 지식PD 고수입니다. 오늘 IT 전문 기업 굿모닝 IT과 토크 IT에 함께하는 시리즈 웨비나 오늘 44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요즘 이제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플러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온프리미스 있죠. 어차피 이런 세상이 우리가 언젠가는 좀 다들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차피 이런 멀티 클라우드로 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지,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오늘 시스코 시스템스 코리아의 구본일 부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부장님 먼저 시스코는 어떠세요? 이런 요새 재택근무 같은 거 요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코로나 전에도 사실 네. 재택을 계속 해왔어요. 코로나 전에도? 예, 그럼요. 오, 권장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상회의 솔루션인 웨백스를 예전부터 판매를 했었고, 어, 그런 인프라들이 돼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네트워크 회사니까 VPN도 있고, 아하하. 예, 있죠. 아하. 그러니까 저희는 사무실 가면은 개인 자리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오. 그래서 개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커피숍이 됐든 아니면 집이 됐든 어디서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네. 코로나 돼가지고 시스코는 네. 전혀 큰 변화가 없었겠네요.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근무 자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저희가 계속 쓰던 거를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스코가 그동안 이제 몇 년간 해왔던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다른 기업들한테 공유해도 좋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상회의 장비라든가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현재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방문도 많이 해주셔요.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또 재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많이 방문들을 하십니다. 진짜 그렇겠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외국인 회사니까 좀 저희 유별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웨비나 제목이 멀티 클라우드 시대로 여정.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예. 네. 어떤 얘기? 사실은 저는 앞에 제목에, unexpected를 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빗의 제목이, 1편의 제목이 뜻밖의 여정이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시스코나 아니면 고객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정이 정말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온 여정일까? 아니죠. 네, 그래서 네. unexpected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건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좀 빼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시작은 했으니 그러면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편하게 혹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제목을 썼죠. 그러니까 여정에 가면서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들. 네. 그 포인트들은 시스코나 특정 벤더 상관없는 포인트인 거죠? 그 포인트들은. 예, 그 관점은. 관점 자체는 사실 제품에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죠. 것들과 매핑이 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물론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를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뭔가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그 다섯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죠? 그 다섯 가지 관점을 확실하게 알아만 두시더라도 오늘 남는 웨비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장님은 그 다섯 가지 관점을 만족시켜주는 시스코의 솔루션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 관점만 확실하게 알더라도 그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다섯 가지 관점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은 이제 저니 투 더 멀티 클라우드 에라 시대입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5년 전에 10년 전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예전에 본사에 가서 어떤 미팅을 할 때 본사의 발표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쿠버네티스 개발자들을 싹 다 어디 가둬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그 급격한 변화도 과거 한 5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슬금슬금 하다가 AWS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게 제가 IBM에 있었던 2000년대 후반때 그 마치 웹하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그때도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웹하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네, 2000년도 후반대가 2007년,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AWS가 실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고, 그 AWS 그 마켓, 그 이커머스 하는 쪽보다는 뭐 매출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상징하는 그 이익이 그쵸. 제일 많죠, 이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정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럼 이 여정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전혀 아무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거가 왔잖아요, 지금요. 예. 이 여정이 이제 뭐 요새 근데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정이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루트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속도가 주는 이점을, 다른 게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속도, 개발의 속도, 고객을 만나는 속도, 이런 속도 얘기를 하죠. 시간. 근데 그 클라우드의 가장 큰 가치는 그건 것 같습니다. 뭐 비용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결국에는 내가 언제 타임 투 마켓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익숙한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네. 시장에서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에 기업은 빨리 하려면은 그렇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방식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을 해서 더 빨리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화될지 사실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더라도 빨라진 속도를 다시 백해가지고 느려지게 하는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로 향하는 움직임이라는 뭐 장표를 보시면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IT도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하지만 이분들도 챌린지는 있어요. 왜 안 가니 너는? 위에서 얘기하죠. 왜 그렇죠.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벌써 구축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그 용어의 정의는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서버 가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클라우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 센터 내에 워크로드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 기업 아니면은 뭔가 더 빨리 해야 되는 기업들은 뭐 닷컴 기업이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퍼스트죠.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온프라임에 남아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이 대부분 AWS 환경이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배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그 회사들이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는 회사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쿠팡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고객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사는 나는 이 밑에 있는 자원들도 있고 옛날에 쓰던 것들도 있고 오늘 만든 회사도 아니고 2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와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다 버리고 클라우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모든 기업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거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로,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니까 10년은 좀 그렇고요. 한 5년 정도까지는 네네. 확실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금기시 했었던 하이테크, 뭐 SK 하이닉스, 이거 기사니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하이테크 기업, 그리고 신한은행과 같은 뭐 금융기업 이런 데에서도
보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넷이 되지 않고 폐쇄된 망에서 뭔가를 했던 그런 회사조차도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진짜 이기지 못하는 건 없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의 명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새로 IT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속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속도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 사람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인프라만 뭘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서버 담당자, 너는 서버를 설치하고 뭐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서버에 OS를 설치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담당을 했었던 사람과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그 위에 올라가 설치했었던 사람, 이렇게 나눠져서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됐었죠. 분리됐었죠. 근데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둘 간의 경계가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데브옵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자동화 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툴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복잡하지만 예전에 둘이 했던 거를 하나가 하게 되고 아니면 둘이 따로 했지만 둘이 같이 하는 모델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보안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보안이 예전에는 우리는 보안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보안은 따로다. 니네는 만들고 나는 지킨다.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누구나 보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오디트를 해서 뭐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서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뭔가 완성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패러다임은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플랫폼은 당연하죠. AWS, GCP, 애저와 같은 우리가 흔히 딱 들어도 알만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부터 뭐 네이버의 그런 클라우드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있고요. 전 세계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가격이냐, 성능이냐, 기능이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런 기준점들도 그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IT 애저 서비스인데 예전에 IT 인프라스트럭처 우리 회사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자원들은 그 담당자들이 설치하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가상화란 얘기를 하죠. 네.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가상화. 가상화는 그 피지컬을 논리적으로 나눠서 로지컬하게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죠. 사실 네트워크가 가장 늦었습니다. 우리가 SDN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버레이라는 얘기들을 그냥 IT를 조금 하신다 그러면은 이해하실 수준 정도까지는 된 것 같지만 VM웨어가 처음에 나와서 그 하이퍼바이저를 갖고 간 게 10년이 뭡니까? 훨씬 그렇죠. 더 됐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가상화를 하고 제공을 했었던 그 역사부터 있었는데 네트워크를 따지고 보면은 그런 얘기가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 초반때 그런 학술적인 논의가 된 거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 한 게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쭉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 가상화라는 것들은 결국에 피지컬 박스들을, 누구의 소유, 누구의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쓸 수 있는 공유 자원화 시키자. 그렇지 않으면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예, 그쵸. 제일 쉬운 거는 예전에 VM웨어를 가지고 10년 전에 버추얼머신 만들었어요. L4를 달아야 되는데 L4는 사와야 돼서 4주가 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네트워크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장비 셋업을 하기 위해서 손수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뭔가 어질리티를 위해서 했지만 그걸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하드웨어 박스들도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리고 가상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에 고객이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빨리 하겠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가속화한다. 그거는 진짜 명제입니다. 빨리 갈 건데 그러면은 넘어갈 때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느 방법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냐 그걸 고민하게 될 거고요. 초창기에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처음에 클라우드 비용이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니네가 사서 쓰는 것보다 훨씬 싸 이런 얘기로 접근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5, 6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했었던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클라우드는 좋긴 하지만은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AWS든 애저든 들어가면은 코스트 옵티마이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쵸. 네가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고 얘를 어떤 식으로 빌링을 바꾸거나 뭐 하면은 이런 레코멘드를 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런치를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즘은 또 보면 이제 퍼블릭 갔다가 일부는 다시 프라이빗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돈의 효용성이죠. 네. 예. 이거를 놔뒀더니 거기다 놔두는 게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온프렘에 놔둬도 비용 대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객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했는데 이거 데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 이 고려 대상이 여기는 이제 GCP, 뭐 AWS, 애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있겠죠.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퍼블릭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사용하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이 5가지의 고려 사항은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부분, 운영,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간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걔네들 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해놨을 때 시큐리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 요 5가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5가지가 AWS 쓰든 애저를 쓰든 GCP를 쓰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네이버를 쓰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어도 준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워크로드를 만들고 서비스를 배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우리의 직원 혹은 고객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저 모델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스코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사에 있든 브랜치에 있든 집에서 있든 아니면 밖에서 있든 간에 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 5가지 요소들을 고민한 커넥티비티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게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코는 아까 몇 년 전부터 네. 자기 자리도 없고 다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또 5가지 네.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시스코는 이미 저걸 이미 많이 다 검증을 했겠네요.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도 시스코도 보면은 네. 시스코 IT는 시스코의 고객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판다고 해서 시스코 IT에서 또 곧바로 사지는 또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가는데, 이 기능이 좋겠다 싶은 거는 먼저 저희 시스코 그 내부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다시 제품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저 5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있든 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커넥티비티를 위한 저 4가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시스코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컨슈머하는 사용자 영역을 약간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봐서 크로스 도메인 간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캠퍼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망 안에서도 WAN도 있고요, LAN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와이어리스 랜드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런 모든 솔루션들을 저희 시스코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호스팅 하는 것들, 그거는 그거대로 지원을 하고, 그거를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어디서나 사용했을 때 똑같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이,
그 뒤에서 말씀드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보장부터 쭉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까지 요 5가지 영역인데요. 그 5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 영역에서 3가지씩 네. 유즈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네네. 사실 이 3가지가 전체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주요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 이제 항목별로 네. 5가지 항목별로 3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어차피 시스코가 저거에 대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솔루션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객분들이 생각할 때 시스코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상관없는 인프라스트럭처 업체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로 갈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로 가는 건 인프라가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프라 안에 VM 이런 것들도 인프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컨슘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에제라게 하니까. 그 서비스라는 건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그럼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내 온프렘에서 서비스 했을 때와 뭐가 달라지지?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 로고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앱다이나믹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제품 이름입니다. 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APM 쪽을 보면은 네. 상위 3개 리더가 저희 그 앱다이나믹스와 뉴렐릭 그리고 그 다이나트레이스 3개의 업체가 나와 있어요. 수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앱다이나믹스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도 한국에서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은 잘 모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있습니다, 일단. 네네네. 그 APM의 한 종류고요. 그 기능 자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이 앱다이나믹스를 끌고 가는 것들은 클라우드 향의 어플리케이션 APM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와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은 AWS의 람다라든가 람다의 그 APM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온프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뭐 애저의 그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APM으로서 지금 그 글로벌 람다 같은 거는 완전히 서버리스 컴퓨팅 아닙니까? 네, 서버리스. 맞습니다. 그런 예. 것까지 다 예,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는 앱다이내믹스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6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가기 전에 그럼 원래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었냐 그거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KPI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성능은 나와줘야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서비스 할 수 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은 저런 부분이랑 매칭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캠페인을 만들어서 앱을 배포하는데 이 캠페인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이 APM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캠페인 화면이 몇 번 노출되었느냐, 거기서 클릭을 몇 번 했느냐, 그 클릭을 했을 때 응답 속도가 얼마나 됐느냐, 그거를 따라서 어느 메뉴를 이동했느냐, 이런 엔드 유저의 실제 행태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행태 정보를 가지고 노출이 부족하다 그러면 노출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의 엔드 유저 모니터링 아니면 리얼 유저 모니터링 하는 그런 펑션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비즈니스 매트릭과 같이 연계된 KPI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 후에는 어떻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갈까?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죠. 그것들은 APM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팩터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람다를 쓸 거야. 애저의 펑션을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걔네들까지 포함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펑션 애저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가능한 거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PM 이런 분야는 몇십 년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경험,
예. UX를 이렇게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저걸 잘 본다는 거, 그런 예.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특히. 예. 특히 뭐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동안은 그렇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비즈니스 밸류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으면은 우리가 그 CI/CD 모델 얘기를 하죠. 계속 개발하고 계속 배포한다. 그때 이제 요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이 APM 에이전트들이 앱 다이내믹스가 뭐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드를 건들지 않고 에이전트를 가지고 크게 그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배포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수정 없이 배포가 가능한데 그 에이전트 배포를 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CD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젠킨스라든가 하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테스트 빌드를 배포한다든가 했을 때 같이 자동화시켜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M을 위해서 별도로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줄여서 실제 우리가 베타 빌드를 배포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도 일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롤백 했을 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에 APM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검증 테스트, CI/CD 환경에서 지속적인 검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 퍼스트 시큐리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이 APM은 전통적으로 성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익숙한 거를 하는데 좀 옛날 버전을 쓰고 뭐 자바 옛날 버전을 썼는데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고 돌렸는데 뭐 보안 취약점이 생긴다던가 네. 예,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는 보안도 합니다. 보안 많이 합니다. 예, 그 인프라스트럭처 보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보안이 있는데 이 APM 안에 그런 기능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APM이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의 버전에 따라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코멘드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뭐에 취약하다. 네. 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패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권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탈로스라는 데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격하는 패턴들을 인지를 해서 성능만 보는 게 아니고 공격받으면 성능 떨어지겠죠. 이게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저희가 계속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개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전에 보안팀과 애플리케이션 개발팀과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팀에서 뭐 조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저게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알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안이란 것이 이제 개발할 때 하나 원 오브 컴포넌트처럼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에센셜이죠. 네네네. 기본 기능으로서 얘가 동작하게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영 편의성입니다.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보면은 자원 관리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IAC라는 얘기들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 측면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까 비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써보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비싼 거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AWS를 사용하는데 내가 테스트 빌드용으로 EC2 인스턴스를 생성했는데 엑스라지를 잡아놓고 2명 접속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깜빡 잊고 안 끈다던가 그러니까 과도한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제 뭐 개발자도 회사원이니까 회사 돈이잖아요. 네. 돈 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 잊혀져서 과금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고객사에서 종종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뭐 인스턴스가 2개, 3개, 10개 이러면은 그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또 AWS만 쓰는 게 아니고 애저도 쓰고 GCP도 쓴다면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려움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다 있어요. 코스트 옵티마이저나 뭐 이런 걸 보면 얘 자원 사용량이 좀 떨어지니까 좀 낮춰주지 않으련 뭐 이런 식의 권고를 하는 게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누군지 간에 AWS든 애저든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들의 사용량 분석을 통해서 얘가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적게 쓰고 있는지 오케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관리자한테 어떠한 인스턴스들은 그 AWS 지금 현재 X라지인데 그냥 라지로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권고 사항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화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리사이징 그렇죠. 할 때 있어서는 일단 사람이 승인할 예, 때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비저빌리티 인사이트 액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용량을 보고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 사용량을 보고 그 사용량의 행태를 보고 그리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액션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예, 수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예, 우리가 안에다가 어떤 V사의 솔루션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에도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옛날 그 FC 방식의 스토리지를 쓰든 네네네. 아니면 HCI 방식의 스토리지를 쓰던 간에 오케이. 예, 다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스코니까 네네. 일단 제품 이름은 저희 알겠습니다.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SaaS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온프렘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관리 그리고 자원 관리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입니다. 데이터 옵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획하고 설치하고 운영이죠. 운영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예전에 네트워크나 서버에서 봤을 때 SMS, NMS에 봤던 거는 스테이트 정보를 보죠. 비저빌리티입니다. 그냥 정보예요. 패킷을 10메가 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게 비저빌리티고, 인사이트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얘가 원래는 10메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예, 파악하는 맞습니다. 거죠.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혹자는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 의미 없을 수 있는 애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을 해주고, 그거를 디시전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AI 엔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각각의 영역에 저희 시스코는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앱 다이내믹스도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 데이터센터에 있는 다른 솔루션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2 오퍼레이션을 했잖아요. 네. 데이1도 아니고 데이3도 아니고. 네. 왜 데이2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얘기할 때 데이 제로, 데이 원, 데이 투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 제로는 기획, 네. 데이 원은 설치 및 셋업, 네. 인스톨레이션. 네. 그럼 다 끝났으니까 구축이 끝났으면 데이 투는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데이 3는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데이 2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데이 제로로 돌아와서 RCRC.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 2는 그냥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비저빌리티 인사이트 액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프라이빗만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도 지원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제품들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얘기입니다. 개발자들한테는 핫하죠. 테라폼 얘기 많이 합니다. 엔시블 얘기 많이 하고요. 지금 개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AWS에서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테라폼을 써서 배포를 합니다. 많이 하죠. 예. 앤서브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는 이런 테라폼이나 엔시블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를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설정한다든가 컴퓨팅을 프로비저닝 한다든가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모든 전 제품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인터사이트라는 솔루션 안에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해시코프하고 테라폼이나 컨스를 만드는 해시코프와 시스코가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가지고 사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테라폼 클라우드와 저희 시스코 인터사이트를 연계해서 고객한테 테라폼을 통한 자동화를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오늘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데이터 센터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IAC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기 편한 그런 프로그래밍 라이크한 네. 그 언어로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자들이 아까 인프라 애저 코드를 기존 운영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컨셉이잖아요. 전혀 익숙하지 않죠. 네. 예, 전혀 저거는 익숙하지 근데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sooner or later 어째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그 운영자들은 지금 현재 운영자들은 네. 어떤 식으로 저거를 좀 이렇게 뭐 배운다 그럴까?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딜레마입니다. 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저거를 활용한 예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건 자동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AWS 안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잖아요, 결국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면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고 있는 영역인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뭔가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 그를 위한 스토리지, 그를 위한 네트워크를 배포할 때, 기존에 REST API가 되냐, 그러면 그렇게 개발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는 그거를 테라폼이나 엔시블을 가지고 프로비저닝 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화에 사용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사실 테라폼 문법은 저도 네트워크만 계속해서 그 개발자는 아니긴 한데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엔시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리유즈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다시 카피 페이스트가 아니라 거기서 변수를 바꿔서 다시 배포하면 오케이. 비슷한 게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에서 정형화된 뭔가의 서비스를 런치할 때 딱 맞는 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그냥 내용만 좋으면 괜찮아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만 쭉 했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멀티 클라우드에서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내가 내 온프라미스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 퍼블릭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그런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하이퍼플렉스라는 HCI 솔루션이 있어요. HCI 하면은 서버 위에 그 안에 있는 내장 디스크를 네네. 가지고 삼중 복제를 해서 스토리지 역할도 하고 저희 토카이트 회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 솔루션이죠. 시스코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는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퍼플렉스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사이트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터사이트는 제가 앞에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얘는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스코의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인터사이트라는 애가. 네네네. 아까 테라폼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테라폼과 연결해서 인터사이트가 연결한다. 그럼 인터사이트가 연결해서 뭘 하느냐? 그 중에 기능의 하나가 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애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우리가 그 개발자들이 앱 배포를 할 때 지금은 인스턴스 위에다가 옛날처럼 하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설문조사인가요? 어디 외국 기관에서 한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현재 그 개발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베어메탈이 15%인가 그랬고 컨테이너가 35%인가 이렇게 얘기가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계속 증가세에 있는데 결국에 컨테이너로 만드는 이유는 앱의 포터빌리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네. 어디에 가도 내가 개발한 환경 이대로 동작할 거다라는 그 보장에 대한 자신감, 내 PC에서 개발해도 EKS에 그렇죠. 올리든 네네. GKE에 올리든 똑같이 동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특히 세상이 예. 지금 말씀하신 멀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더 그런 게 필수죠. 예, 그것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하는 일은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디다 배포해서 이걸 서비스할 거냐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배포를 자동화 시켜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온프렘에 있는 저희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랑 연동을 해서 하이퍼플렉스 안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저희 서버가 아니더라도 VMwar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VMwa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 AWS의 EKS, 애저의 AKS, 네. GCP의 GK를 다 연동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서 그 SaaS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고, 배포는 이런 자동화 툴을 통해서 어느 클라우드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클라우드에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앱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자동화 배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호스팅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도 하나인 것 같아요. AWS에 올라가면 AWS 용어를 알아야죠. 교육을 AWS 101을 듣고 VPC가 뭐고 우리가 TGW가 뭐고 IGW 뭐 이런 얘기들 봐야죠. 애저에 가면은 VNet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배우면 되죠. 예, 시간 날 때 배우면 됩니다. 재밌으니까요. 재밌어야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리고 온프렘에 있는 것들은 이것과 아예 다른 기존의 네트워크와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간 네트워크들이 섞여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거, 뭐 네트워크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거는 서로 통신을 하는데 정책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통신을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알고 있죠. 근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AWS에는 그 문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애저에 가면은 거기에 설정을 해야죠. 그렇네요. 이거는 뭐 재미로 배워서 하면 되지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온프렘에 있는 건 온프렘 나름대로 또 그걸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재미가 아니라 그건 노가다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저희 이제 그 시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네트워크의 강자로서 네트워크, 그 온프렘 네트워크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ACI라는 것이 있는데 걔가 클라우드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ACI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타 정책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ACI에서 설정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VLAN1과 VLAN2가 통신하면 안 되라고 만들어주면 그걸 다시 어플리케이션 용어로 바꾸면 웹과 WAS가 통신해야 되고 WAS는 DB랑 해야 되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 정책 그대로 AWS의 VPC가 생성이 되고 그것대로 존이 만들어지고 그것대로 그런 시큐리티 정책들이 먹어서 관리자는 거기 가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거를 섞어놓는다 그러면은 웹은 우리 온프렘에 있고 웹이 밖에 있겠죠. 웹은 AWS에 있고 와스는 애저에 있고 만약에 DB가 그 온프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을 그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AWS 들어갔다가 애저로 가서 네네네. 온프렘에 들어오는 그 3티어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플로우들까지 뭐 여러 가지 손댈 필요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 진짜 시스코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 이런 특히 네트워크 설정이 네. 제일 골치 아픈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사실 네트워크 개발자들 입장에서, 데브옵스 입장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저희 온프렘 안에는 HCI 솔루션으로 위시한 그런 이제 그 온프렘 솔루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쭉 펼쳐져 있는 거 오퍼레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사이트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사이트 안에는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아까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기능인 인프라 관리들, 자원 관리들을 하는 애들이 묶여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렘, AWS, 애저랑 연동을 해서 실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은 여기다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폼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 워크플로우죠. VM을 생성하면 네트워크를 만들고 스토리지를 프로비정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워크플로우 엔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오케스트레이터 역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인터사이트가 단순하게 원업 솔루션이 아니라 시스코 입장에서는 인터사이트를 하나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매니징, 토탈 매니징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예, 계속해서 저걸
전략적으로 성장시키겠네요, 저거를. 예, 계속 성장시키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저거를 개발하고 런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예,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멀티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은 특히 저런 인터사이트 같은 플랫폼 같은 저런 유의 것을 이제 누가 저거를 저기 리딩할 거냐가 네. 제가 보기에는 IT 여러 밴드들 간에 큰 각축전이 될 것 같아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한 명이 다 먹지 말고 좀 괜찮은 거 여러 개 있어요. 나눠볼까요? 여러 개, 나눠지는 게 좋아요. 고객께서는. 예. 네, 독점보다는.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결국에 남은 건 저희 시스코에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AWS와 GCP를 우리가 데이터 센터 DR과 액티브 센터를 전용선을 연결하듯이 연결할 수가 없죠.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들과 클라우드 최적화된 네트워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온프렘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네트워크가 나의 네트워크이지만 멀티 클라우드가 되면은 인터넷이 나의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비저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어떻게 액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가 결국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IPsec VPN 뚫어서 하면 되죠. 가장 큰 단점은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테이션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AWS, Azure 다 VPN들을 지원하고 DX도 지원하고 뭐 ER, DX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전용선 같은 방식도 지원하죠. 근데 그거는 고객 AWS와 나의 연결이지 AWS와 나의 Azure와의 연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워크로드가 이렇게 쭉 멀티클라우드에서 분산됐을 때 어떻게 시큐어하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좀 간단하게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 않고 네네. VPN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풀메시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관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클라우드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없으면은 필요가 없어지면 빨리 없애고 하는 게 장점인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SD-WAN 솔루션을 생각하면은 시장에서는 지정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솔루션 아니야? 새로 나온 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SD-WAN은 그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에 이런 것들도 내가 컨트롤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SD-WAN 기능 중에 클라우드 온램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AWS에 VNF 형식으로 버추얼 라우터를 올려서 걔들끼리 VPN 터널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나 이런 데들도 곧바로 SD-WAN 컨트롤러에서 배포하고 실제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걔네들 간에 연결되고 인터넷에서 통하지만 여러 가지 스탯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VPN 터널은 속도가 좋다더라, 레이턴시가 좋다, 이런 스탯 정보들도 모아서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유저들은 결국에 유저들은 어디에 있는 워크로드든 똑같은 정책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AWS 갔을 때 내 유저 1의 권한이 있는데 AWS는 다 뚫려 있고 뭐 애저로 가면 다 막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동일한 정책을 네트워크 단에서는 어떻게 가져갈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CI 애니웨어가 가져가고 있는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뭔가의 팔리시 정책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용자가 어디서 어느 클라우드로 가든 간에 그 사용자에 따른 정책을 주게끔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비저빌리티 측면입니다. 제가 앱다이나믹스 얘기를 다시 꺼내는데요. 앱다이나믹스와 넥서스 인사이트와 사우전드 아이가 각각의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앱다이나믹스는 APM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넥서스 인사이트라는 거는 온프렘에 있는 네트워크의 플로우 모니터링을 하는 앱니다. 그러니까 온프리미스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예, 그렇죠. 거기에 예전같이 뭐 사용량이 얼마다, 인터페이스 사용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IP에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 애가 누구랑 통신하는데 어느 장비에서 패킷이 드랍이 되고 레이턴시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해서 어노말리도 얘기를 해주고 알람도 띄워주고 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둘이 어떤 역할을 하냐, 따로따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을 텐데 앱다이내믹스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얘가 성능이 안 좋아라는 이벤트를 이쪽으로 주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올라가 있는 애가 어느 워크로드에 올라가 있고 그 워크로드는 어느 네트워크 장비에 붙어 있고 원인 분석을 하는구나. 예,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APM 따로 네트워크 따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쭉 따라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합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우전다이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곧 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네. 제가 거기다 뭘 설치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트래픽을 따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니터하기 되게 어려운 곳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이에요.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지나가는 네. 오피스 365든 아니면 줌이든 웹엑스든 이런 데를 갈 때 어느 경로, KT 장비의 어느 경로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것들까지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애인데 네네. 얘가 앱다이나믹스랑 연동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이벤트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한국에 있는 KT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는 지금 문제가 있어라는 이벤트가 오면서 앱다이나믹스 APM에서 봤을 때 이건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온프렘에서 동작했기 때문에 내 손 맛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주는 가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손은 댈 수 없지만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 넥서스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고 예. 사우전아이는 이제 외부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핵심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애는 앱다이내믹스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프라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그런 상관관계 분석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히 이것만 하시면 모두 다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 클라우드 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사 그리고 그 제조사들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시큐하게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데이터 센터가 됐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돼요. 아까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온프렘에 있으면은 IPS에서 막고 방화벽에서 막고 와프에서 막고 다 막을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시큐리티가 모든 애들의 모든 솔루션들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상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그 인스턴스에 올릴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직접 보안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토탈 패키지로서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스트럭처까지의 토탈 보안 솔루션을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억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클라우드 억세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모든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안 정책을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트래픽을 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갖고 오면은 그 인터넷 그 관문 라우터라고 하는 애 아니면 회선 자체가 버티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보안 장비라든가 이런 애들이 얼마나 큰 거를 써야 되지? 라는 얘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들이 요 근래에 브랜치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다이렉트로 빠지게 하는 DIA라고도 하죠. 다이렉터 인터넷 액세스라는 방식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세시, 사시라고도 발음하고 세시라고도 하는 그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라는 그 용어를 같은 어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결국에 모든 브랜치, 모든 단말들은 하나의 엣지다. 걔네들이 어디서 오든 간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SD-WAN 솔루션에 그 세시 솔루션으로 엄브렐라라는 게 있는데 네. 엄브렐라를 통해서 각각의 브랜치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엔지파이어를 그
클라우드에 있는 NG 파이어웨어 기능을 타게 한다든가 아니면 웹 프락시를 타게 한다든가 아니면 DNS 보안을 위해서 이게 적법한 DNS 호스트를 쿼리하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뭐 그런 걸 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시 펑션들을 SDN과 같이 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헤드쿼터로 직접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들에 직접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놓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떤 단말, 어떤 곳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보안 정책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인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시큐리티 얘기하면은 시큐리티가 제가 봤을 때 IT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년, 2년 그 유행 주기가 있거든요. NG 파일을 떠서 2년 동안 흥행을 하면은 그거는 네네. 커머더티화되고 일반화되고 또 다른 새로운 애가 나와서 또 시장에서 2년 하다가 또 다른 애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머레어 프로텍션부터 해서 뭐 많이 있죠.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은 뭐 제로데이 어택이네. 요새 랜섬웨어. 예, 랜섬웨어 나오고 나서 뭐 그 파이어와이어가 한번 확 떴죠. 그러고 나서 요새는 좀 다른 얘기들 하고 있죠. 요새는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나 뭐 MFA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시스코도 이런 각자의 솔루션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시큐리티는 시큐어X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많은 보안 장비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들을 통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뷰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 분석, 보안 상관관계 분석을 뭐 시스코 엔지 파이어월, 시스코 이메일 시큐리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결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가급적이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측면에서 있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최적화 네트워크 시스코니까 당연히 제공합니다. 커넥티비티죠. 우리가 고민하진 않았지만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뭐가 됐든 인사이트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큐리티 당연하죠. 네 번째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멀티 클라우드에서 다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오퍼레이트입니다. 오퍼레이트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냐라는 요약인데요. 여기 눈치가 좀 빠르셨으면 CISCO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시간 엄청 못 보냈네요. 네, 자 이제 그 Q&A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원래 3시인데 오늘 3시 5분까지 할게요. 여러분 3시 5분까지 Q&A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문에 좀 상담이라든지 요청하다 설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진영님은 오늘 얘기한 것을 뭐 시연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뭐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코리아 안에도 이런 랩을 해놨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시스코 사이트 회원이라 아이디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네.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이 각자가 실제 이제 VM 저희가 기동을 시켜서 이제 고객한테 네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시나리오도 있고 네. 그거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네네. 그 다음에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요? 네. 맨 끝에, 좋은 질문 하신 분 맨 끝에 네. 얘기하면 되고요. 김명환님, 인터사이트가 중심이 되어서 컨피규 및 설정 변경도 하는데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외부 침입에 대한 방지책도 있는지요? 요 외부 침입에 대한 얘기가 약간, 제가 말하는 거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사이트는 사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 사스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SSO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안에서도 이제 롤베이스로 뭘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유저별로 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게 외부 침입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백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성호님, 시스코가 앱 다이너믹스를 이용한 성능 분석, 그 다음에 HCI 솔루션과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 ACI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융합하려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요. 오케스트레이션은 그 프로비저닝에 치중이 돼 있고요. 네. 앱 다이내믹스 같은 거는 이제 그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퍼레이션 네. 측면으로 가 있거든요. 이 네. 두 개는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앞에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는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이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네. 이민수님,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사스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쿠버네티스 서비스? 거기서 네. 이렇게 지원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고객사를 만나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고객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컨테이너 방식으로 계속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하고 가면서 하는 고객사도 있고, 어떤 고객사는 클러스터 하나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고객사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윤수원님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시스코를 네트워크 장비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겠습니다. 정말 모르고 너무 반성이 되고요. 그 HCI 솔루션도 있었다니 아주 좋네요. 이거 이름 써야겠습니다. 이름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은기님은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통합. 클라우드 통합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AWS와 애저를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 정도까지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터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진영님께서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오픈시프트는 레드햇 제품의 오픈시프트를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픈시프트는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픈시프트는 파스 플랫폼이다. 파스가 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벌써 카탈로그화 돼 있고 그거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클러스터 배포 자체를 하는 거는 오픈시프트는 그냥 NC블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들고 싶으면 또 NC블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사이트의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을 사용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주안점은 그런 뭐 레지스트리를 해서 거기에 뭐 파스를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클러스터 자체를 많이 배포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배포하거나 이런 배포에 중점적인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픈시프트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데 중점을 뒀고, 이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그런 클러스터를 자동화 배포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그 다음에 기능은 뭐 대동소이하죠. 그 안에 뭐, 레지스트리로 하버가 있냐,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제 그 다음 상세한 얘기니까요. 네네. 네. 김정환님,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다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내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앱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내부 네트워크나 외부 사이트 또는 고객 사이트까지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가 있는지요? 그 앱 다이내믹스는 이제 그 디플로이먼트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그 온프레임 구축형도 있고 사스도 있습니다. 기능은 사스가 먼저 가고요. 사스가 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 매트릭 정보만 받게 되면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앱 다이내믹스 사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 그러면은 고객사가 됐든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네네. 아니면 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일규님은 서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잡성과 관리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용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뭐 솔루션이 있는지? 저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용 관리 측면에서 아까 제가 이제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걔는 워크로드가 잘 돌게 만들어주면서 비용까지 봐주는 거예요. 네. 그런 솔루션은 저희가 이걸로 몇 번 고객한테 만나봤지만 사실은 약간 비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공유호님, 멀티 클라우드는 나쁘게 말하면 이중화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정 서비스의 종속적인 환경일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인프라 하던 사람들은 이중화라고 하면은 액티브 센터와 DR 센터를 생각하고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액티브는 AWS, DR은 애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은 펑션인 것 같습니다. 기능이요. 어떤 기능이 뭐 구글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고요. 어느 기능이 AWS 좋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편하게 저희가 컨테이너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컨테이너로 개발해 놓으면은 GCP로 가든 AWS로 가든 이 컨테이너가 AWS에 올라가 있든 GCP에 있든 그 펑션들을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뒷단에서 벌어지는 통신은 SDN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우님, 현재 자체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퍼블릭으로 확장하고 싶은데, 망분리 체계 네트워크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나 클라우드 방식이 있을까요? 요거는 컴플라이언스랑 더 밀접한 네.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에서는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사가 어딘지 알거나, 네네. 실제 만나서 뭐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렵네요. 네. 만만치 않죠? 네. 자, 김록하님께서 요즘 클라우드에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멀티 클라우드에서 보안 이슈 처리는 어떤 데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중점을 둬야 될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점을 보는 거는 결국에 동일한 컴플라이언스를 유지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세시가 주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중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에서 앱 개발 속도와 데브옵스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IT 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스코에서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이 있는지. 저희 직원이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네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런 있다고. 네네네. 자, 지금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3시 7분인데 여기까지 하겠고,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네. 잠깐만요, 안 봤는데. 네네. 네. 이민수님하고요. 네, 이민수님하고요. 네. 예, 김정환님. 예. 네, 예. 이민수, 김정환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에 지금 무빙 클래스라고 여러분 회사만의 맞춤형 세미나나 아니면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오늘 질문들이 많은데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답글 좀 달아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네네. 오늘 이제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질문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모자라다. 네? 제가 모자라다. 긍정적이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죠? 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준비가 안 되는데.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 질문을 보면서 저도 뜨끔뜨끔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네.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네. 요거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찾아뵙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보니까 네. 철학적인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너무 이제 부장님께서 패러다임 얘기하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뎁스가 굉장히 뎁스 있는 질문들이 그런 뎁스까지 많이 온 것 같아요. 질문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이제 답변은 못 들었지만 오늘 그래도 그 자체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굿모닝 하이테크와 토크IT 하는 시리즈 웨비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미리 웨비나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